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 박사입니다. 네,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에 조우입니다. 예, 오늘은 가족을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네, 이게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전에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한 네. 방송을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만큼 처음 자녀를 예, 또는 가족을 입원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예.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때가 제일 마음적으로, 예. 심적으로 힘든 때이시기도 하죠. 예. 네. 쫑 박사님은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3번 입원했습니다. 3번 있으시고, 3번 저도 있거든요. 실질 5번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총 해갖고 횟수로는 4번인 거. 네. 횟수로는 4번인데 병원은 해갖고 작은 병원에서 의원급 병원에서 해갖고 3번, 그리고 2번째 입원했을 때는 이제 맨 마지막에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네. 퇴원을 했고 맨 마지막 4번째 병원은 사실 제가 자의로 이거는 좀 집에서 약을 먹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갔죠. 네. 그래서 입원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보호 입원이 있고 자의 입원이 있고 행정 입원도 있고 행정 입원 있고 응급 입원. 입원. 네. 4가지 정도 이제 입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루려고 그러는 거는 첫 입원인 경우에 대부분 보호 입원으로 비자의 입원이 네네.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정신건강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사실 가족이 예. 그런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조금 쉬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보호자 네. 2명이 동의를 해야지 입원을 할 수 있는 보호 입원을 할 수 있는. 예전에도 그러긴 그랬는데 네.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해갖고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자타의 위험. 자타의 위험성 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예전엔 입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자타의 위험성은 둘째치고 해갖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 필요성만 인정을 하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해갖고 부담이 덜했는데 네네.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타의 위험성까지 입증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엔드로 바뀌었습니다. 오화에서 엔드로 바뀌면서 이 문제는 원래 그러니까 인권하고 네. 보호하고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이 계속 충돌되는 과제였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해갖고 선진국이니까 네. 인권적인 측면을 갖다가 그래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게 보면은 입원이라는 그 주제가 사실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또 네. 가족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입장 차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부분인 것 같고. 오늘 할 얘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희 방송을 갖다 또 찾아보셔도 좋고요. 가족을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근데 오늘은 해갖고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안 좋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안 보통은 좋게? 가장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를 갖다가 보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네. 이렇게 깔아놓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실수를 안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실수의 관점. 그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입원 절차를 어렵게 하지 말고 네. 입원도 쉽게 하고 퇴원도 쉽게 하는. 네. 근데 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좀 깊게 나누겠지만 예. 그런 가족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감당하기도 힘들고 아니면 좀 더 자녀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뭐 입원을 결정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지금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입원시키면. 예를 예, 들어서 예, 해야 예. 그런 다음에 그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제일 크게 범하기 쉬운 실수는 해갖고 당사자에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입원이 처벌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입원이 처벌처럼 느껴지면 다음에 치료 자체도 거부하고 보호자의 관계도 악화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처벌처럼 느껴지고 예. 입원을 처음 시켰을 때 예. 저희 부모님도 예. 매일같이 매일 밤 예. 우셨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들어가 있는 저나 이제 당사자들은 또 가족이 나를 이 병원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일같이 막 전화해서 나 퇴원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입원시켰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우님이나 저나 똑같이 입원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보자고요. 네, 네. 일단 입원이 처벌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회복에 있어서 특히 병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갖다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냐면은 병을 관리하거나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실수입니다, 사실. 네, 네, 네. 근데 원래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신뢰 붕괴가 제일 신뢰를 붕괴시키는 거. 근데 어차피 이게 BJV 입원이라는 게 조우님도 저도 알지만 네네.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네.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초반부터. 그렇죠, 그렇죠. 일단 부모 그리고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통증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네. 아프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예. 정신질환은 내가 그런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첫 번째 네. 가장 크게 하기 쉬운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득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가 먼저 이렇게 특히 전화 통화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할 때 그 조우님도 아시겠지만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 이 조현병도 똑같아요. 조현병 이렇게 시가 보인다. 우리 그 그럴 저희 때 뭐라고 방송에서 그러나요? 저희 방송에서 조울러나 뭐 네. 조현러, 네. 뭐 우울러 이런 식으로 예. 하는 이유가 예. 그 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화해서 부르고 있긴 한데 환시가 보인다는 거는 환청 들리고 환시가 막 뱀이 여기 있고 굴러가요 그럴 때 야 그거 뱀 아니야. 이 방법이 팩트로 네.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가 제일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나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해갖고 그렇다고 그거였다. 뱀 보이는 거 맞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뱀이 보이고 있구나 그걸 공감해주고 그런데 나한테는 또 안 보인다는 얘기도 해줘도 돼요. 네. 나한테는 안 보이고 있는데 너한테는 뱀이 보이고 있구나. 이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조울로 해갖고 입원했을 때 오죽했으면 입원을 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모님이 이해를 정말 하는데, 애쓰고 애쓰다가 예. 좀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전화 통화를 부터 하거나 만나고 심지어 퇴원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갖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고치려고 하는 거. 네. 똑같습니다. 조현병 친구들이 당사자들이 그 환각을 봤을 때 그 환각을 갖다가 무시하는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이나 해갖고 내가 지금 있는 걸 갖다 내 자신을 부인당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네가 본 게 마저 뱀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확고하게 만들어져. 확고하게 맞춰지니까. 네. 근데 나는 안 보이는데 일단 네가 보고 듣고 하고 있다는 건 공감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럼 좋을 친구들이 해갖고는 그 입원까지 가는 경로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거를 왜 그랬냐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 이걸 놔두는 게 낫지. 그걸 갖다 꼬치꼬치 깨묻는 것도 별로 그렇게 처음엔 그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논쟁만 되고 네. 서로 네. 맘만 상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봤고 그 병원에 가 있으면은 해갖고 처음에는 전화를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마다 좀 조금 다르긴 네. 해요. 룰이 좀 다른데 예, 어떤 병원은 아예 그냥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병원이 있는 반면 어떤 병원은 그거는 허용을 하고 또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병원에서 또 핸드폰을 하면 SNS에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있고 또 이런 얘기들 올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도 페이스북 친구인데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입원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은 그런 외부로의 그런 차단을 하고 안전한 곳에서 좀 치료도 받고 나중에 퇴원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을 때 내가 좀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그랬던 것들을 그런 일들을 덜 일으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갖다가 뭐 뺏는다는 기분이거든요. 만약에 가져가는 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그 병원에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분명히 해갖고 난 다음에 인권은 존중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 당사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뺏는 게 아닙니다. 뺏는 게 아니라 해갖고 외부의 자극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규칙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말투에 따라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비싼 병원일수록 당연히 친절해요. 근데 사실 값싼 병원일수록 사실은 인적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보통 관리사분이라고 그러죠. 보호사? 네, 보호사분. 네, 그러니까 보호사분이 참 인격적으로 제가 3번 입원해 봤으니까 그 중에서 정말 딱 한 분은 인격적으로 되게 존경할 만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 빼놓고 대부분은 작은 병원은 확실하게 이분도 인내심이나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보면은 보호사분들도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입원했을 때 또 공격성을 나타내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룰을 그 안에 원칙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위기 상황으로 자해를 시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간호사의 힘만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보호사분들이 계셔서 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그 드라마에 보호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남자 보호사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병원에 따라서 좀 그 보호사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전문성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그 제3차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30년도에 그 정신건강 정책 기본 계획 수립되는 그 추진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동료 지원가보다 보호사 분들이 그러니까 채용되는 게 더 쉬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래도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보호사로서 일을 해주신다면 그게 환자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성이 인정된 분들이 일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해갖고 보호사로 일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 교육 시설이나 이런 네. 시설에는 어떤 범행이나 뭐 그 경력을 필터링을 하잖아요. 예. 저는 이 보호사들 같은 경우도 반드시 보호사님들 같은 경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거는 이 병원의 그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그럴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줄이냐면 보호사의 인건비가 제일 싸게 거의 최저 시급밖에 제가 처음 입원한 병원은 그랬어요. 네. 그런데 또 거기 있는 양반들 같은 경우가 또 최저 시급만 주면서 채용할 때 이런 보호사도 해갖고 많이 채용할 게 아니잖아요. 네. 한 층마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가족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네.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워낙 이제 입원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이게 아까 그 설득과 논쟁 네, 설득과 하지 마라. 논쟁을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사실 거기서 뭐 핸드폰을 갖다가 해갖고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예.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핸드폰을 쓰는 것도 제한적으로 하죠. 근데 목적 자체는 해갖고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래도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사랑 접촉하는 것보다 대부분 간호사, 간호사도 해갖고 큰 병원은 해갖고 간호조무사도 거의 없죠. 네. 대부분 정식 간호사들이 많은데 작은 병원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갖고 간호사 자격증을 딴 분은 수간호사라고 하는 분이 한병인 병원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지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 또 입원을 또 여기를 왜 하게 되느냐. 제일 최악의 경우는 해갖고 사설 구급대. 사설 구급대를 갖다가 이용할 경우에 사설 구급대는 일단 자기한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돈을 받아 먹으려면은 해갖고 무조건 입원을 시켜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종종 들리는 거는 사설 구급대가 병원에 뒷돈을 리베이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원시킬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사설 구급대원들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냥 데려가는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렇고 그리고 병원의 이런 서비스나 그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장기 입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울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급성기만 조금 지나고 또 잠을 그동안 안 잤으니까 잠을 좀 재우고 또 이렇게 하면은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병원도 많고. 그건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해갖고 이게 정신과 자체를 갖다 운영하는 자체가 적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환자를 갖다가 오래 입원시키면 시킬수록 해갖고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뭐 퇴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또 질이 낮은 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 경우에 그래야지 해갖고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이 낮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3개월
3개월 다음엔 6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만 네. 의료 서비스를 그 소비하는 소비자잖아요. 네. 근데 특히 정신질환 쪽에서는 그런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분들, 네. 가족들이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되고 네. 또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그런 네. 분들이 많아져야지 네. 이쪽 영역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조우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갖다가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백종우 교수님을 네. 지금 그 한국 자살예방협회 회장이시고 또 그 정신건강 복지사업 중앙지원단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단장이 되셨고 최근에는 그 자살 예방 그러니까 그 자살 예방뿐만 아니라 네. 모든 그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그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제2차관과 제1차관과 또 민간위원으로 백종원 교수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셨죠. 예,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처음에 저희 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정신병원을 갖다 퇴원했을 때 그 첫 입원 특히 또 첫 퇴원 후에 1년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만드는 조울병 연구회를 갖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 이 시발이 돼서 이 방송을 갖다 또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원을 시키고 또 퇴원을 하면 거기서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퇴원 후 1년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특히 드리니까 첫 퇴원. 맞아요. 첫 입원과 첫 퇴원.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했더니 그 방송을 보고 퇴원하시자마자 대면 상담하시거나 아니면은 퇴원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정신건강 쪽에 산후조리원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좀 조울증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좋고 또 재발했을 때는 어떻고 이럴 때는 이렇게 부모님이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더니 많이 도움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저희한테 찾아오라 그러면은 막 돈을 갖다 이걸로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해갖고 부모님이 설득하고 논쟁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한테 왔을 때 또 심리 상담가한테 그러면 찾아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까? 첫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저도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그 덕후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저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기법을 쓰긴 하지만 다른 심리 상담가분들도 이제 아는 분은 인정을 하는 게 조울증에 걸렸을 때 이게 심리 치료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병에 대해서 병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병에 대해서 병식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뭐를 갖다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희 목적은 핵심적인 거는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걸 그 가리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때 비슷하게 이런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조우님도 그러고 저도 뭐 그러지만 그 당사자분이 왔을 때 당사자분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때 그런 시기로 들었다면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예. 나는 정말 멀쩡한 건데 어쩌다가 내가 어떤 사고를 갖다가 운이 나빠서 또 그 당시 흥분해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저도 이런 그러니까 당사자분하고 최대한 비슷한 케이스의 경험을 끌어내서 거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 병식이 없는 분을 만나면 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예.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쭉 그런 조증 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런 행동들 이런 네. 것들을 말을 하죠. 그러면은 들었을 때 나랑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점점 내가 정말 이게 병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섣불리 메일을 둬서 심리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조울증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심리치료사가 그걸 갖다가 보면은 예. 심지어 심리치료사 중에서 조울병을 조울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 약안 먹고도 심지어. 생각하는 병. 그리고 약은 도움 되더라도 이 조울병의 증상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 병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당신의 생각은 이게 CBT로 이런 게 인지 왜곡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물론 돌려서 얘기하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 심리치료 효과가 네. 자체가 원래 이론적으로도 그게 안 통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영역에서는 그 약의 중요성을 네.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갖고 아직 병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사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당사자하고 대부분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핵심 신뢰 붕괴가 된 걸 어떤 시기로 장기적으로 회복시킬까 이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섣부르게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해갖고 그 두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아시고 네. 심리치료를 하시더라도 심리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식이 없는 당사자에게 병식을 갖게 하는데 제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동료 지원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자료를 통해서 거의 제일인 거는 예.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금 현재 사실 병원에서도 동료 지원가를 채용하고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뭐 또 담당하시는 분은 해갖고 좋게 안 들리겠지만 네. 동료 지원가 제도 자체를 갖다가 복지 혜택의 시혜의 일환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신장애 등록이 되고 네. 복지 혜택을 갖다가 받아야지만 되는 네. 처지에 있는 분이 동료 지원가로서 역량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동료 지원가의 역량을 기준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갖다 다 잡으려고 그러다가 동료 지원가 제도는 시행을 해야겠고 그걸 또 복지 혜택으로서 이용해야겠고 복지 혜택으로서 이용한다는 거는 그런 주는 거죠 정부에서. 네, 동료 지원가를 채용하는 네. 것이 하나의 그런 복지 혜택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에 그 일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거니까요. 최근에 동료 지원가로 해갖고 난 다음에 논문을 갖다가 찾아보면은 한국에서 특히 많이 뜨이는 것 같은 경우는 해갖고 동료 지원가로서 병원에서 일할 때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생기는 자괴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사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더라도 동료 지원가가 제가 생각하기엔 있는 병원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죠 거의. 제가 아는 곳은 하나
용인 정신병원. 네. 네, 거기가 동료 지원가를 교육을 1년 동안 교육하고 네. 거기에서 있는 납병원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납병원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또 폐쇄병동을 요즘 뭐라고 하죠? 폐쇄병동이라는 말을 또 뭐 다르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개방병동이랑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폐쇄병동이니까. 근데 폐쇄병동이라는 용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최근에는 바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 만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저희가 입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 병식 얘기를 가서 그 부모님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뭐냐면은 해갖고 얘가 왜 병을 인정을 안 할까?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이해 못 하시는 것도 정말 실수인데 어떻게 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병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뭐 당뇨병이나 뭐 특별한 뭐 다른 병들 암이나 뭐 그런 영상 증거가 있고 혈당 증거가 있고 바이오 마커들이 있는데 그건 바이오 마커가 확실하지도 않거든요. 바이오 마커. 근데 의사가 딱 해갖고 평생 내가 살아왔던 이렇게 이 인생 자체를 갖다가 마치 다 송두리째. 특히 이 병은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갖다가 할 때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의사들이 돈 벌려고 나를 그렇게 진단병을 내리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병원 그게 또 특히 안에 오래 있으면은 해갖고 거기 별의별 그 당사자들이 많지요. 거기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해갖고 저는 조울병이나 이런 그 기분 질환 이런 친구들하고 따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알코올 환자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격성도 많은 경우가 많고 말도 막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데 섞어놔 갖고 거기다가 또 장기 입원한 사람을 보면은 야 나도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저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그 급성기만 받는 그런 병동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이 근데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퍼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좀 생겨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아직 여러 그 현실이 분명히 해갖고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도 그런 당사자의 아픔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당사자는 해갖고 어떤 감정을 드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감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또 당사자는 또 아셔야 될 게 보호자는 어떤 감정이냐. 정말 절박한 절망감을 갖다가 그렇죠. 상실감과 그리고 보호자님 같은 경우도 정서적으로 해갖고 굉장히 이게 출렁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첫 입원 자체가 기억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입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원 환경이 정말 정신병원의 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런 병원처럼 정말 거의 그런 병원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감독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쁜 병동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병동들이면 사실 그리고 그러면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교도소와 군대보다 저는 힘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교도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언제 나올지 알아요. 그렇죠. 나오는 날짜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버티잖아요. 나는 며칠만 있으면 나간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신병동 퇴원의 같은 기준이 경우는 불명확해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의사분들 이렇게 검진하실 때
다 의사분들한테 다 자기 주치의한테 막 가서 저 언제 퇴원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음. 보호자님도 아마 그게 겪으셨고 있다면은 아시겠지만 해갖고 환자가 맨날 전화해서 하는 말은 해갖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상담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루에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아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전화를 갖다가 받아주시는데 짧게 길지 않게. 네. 첫 번째 제일 나쁜 게 갖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논쟁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거기다 펑펑 우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해갖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네. 부모님이 살짝 우는 건 괜찮은데 그걸 완전히 있는 채로 해갖고 하려고 그러거나 또 거기다가 해갖고 퍼붓는 거죠. 나중에 너 거기서 좀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이미 배신감과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얘기 드리는 게 전화는 좀 제한하고 그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서신으로. 그리고 서신을 쓸 자신이 없으면은 해갖고 좀 짧은 엽서.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정말 힘든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먹을 거나 그 환자가 그 안에서 당사자가 급성기를 갖다 보내면서 되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시간을 갖다 때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또 그 안에 있으면 식탐은 엄청 생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는 뭐 먹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사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당사자가 있었는데 네. 그 딸애가 해갖고 난 다음에 조그만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먹을 거 이렇게 해갖고 그 포장을 해서 네.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날 미워서 여기 보낸 거나 처벌로 보낸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 이러면서 음식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날 완전 인기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인기쟁이도 네. 되고요. 그리고 제가 둘째가 뭐 돌 정도 이때도 입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 게 그 엄마가 제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 회사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면회를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냥 아빠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게 핵심입니다. 당사자가 미안한 마음이 스스로 들게 해라.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해갖고 작은 선물을 해줬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얼마나 눈물이 나고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실수죠. 미안한 게 아니라 너는 처벌받는 거야. 좀 있어봐야지 정신 차리지. 심지어 그 얘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이때 입원을 할 때 뭐 별의별 사건이 많죠. 저는 좀 술 취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약을 한 사람하고 좀 비유해서 말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병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렇죠. 또 이걸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하나 이런 병이 실수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실수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뭐냐면은 증상을 인격 문제로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네. 네가 이렇게 했던 증상, 너 그거 해갖고 네가 원래 이기적이래서, 네가 원래 이래서. 동일시하는 거구나. 동일시하는 얘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당사자가 거기까지 이제 실려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굴곡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도 그걸 갖다가 분명히 그렇다고 그게 다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면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과 인격 문제를 따로 봐야지 증상을 계속 인격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이건 퇴원 이후에도 똑같이 마찬가지. 근데 이게 짧게 아팠다가 네. 또 나아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 병이 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그렇죠. 가면 그거를 병과 인격을 따로 떼어내서 보기가 사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증에서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기간이 딱 있기 때문에 네. 그 에피소드가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는 때가 딱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그런 조증 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성격으로 굳는 네.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그것도 있죠. 있어서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네. 증상 따로 사람 따로 이걸 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예. 그래도 이게 전형적인 증상의 폭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증상과 인격과 그래도 분리해서 어느 정도 자꾸 보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 스스로도 나중에는 해갖고 인지하고 아 내가 이건 증상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구나. 이거는 인격 때문에 저거 한 거구나. 이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돕는 어떤 친구가 네. 이 친구는 항상 그리고 패턴이 있습니다. 초발 다 그 패턴이 있는데 돈 사고는 돈 사고를 계속 치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하거나 예전에 그 방송했던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뇌 신경망에서 그런 길이 한번 쫙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증을 약간 그런 폭우가 내리는 장마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쫙 이렇게 되면 물길이 나잖아요. 네. 그때. 근데 한번 그런 물길이 나면 그 물이 다 말라도 다음에 또 장마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한번 말씀하신 대로 뭐 돈 사고 오면 돈 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분노 문제 이런 식으로 그게 한번 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아예 다시 좀 건강한 길로 만드는 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리 치료랑 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뭔지 맞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파악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파악을 해갖고 최근에 돕는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뭐를 많이 사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쏟아다니고. 저도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평소에는 돈 정말 잘 안 쓰는데 조증 때는 막. 자 그러면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소비가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전전두피질 뇌의 전전두피질이 그런 컨트롤 타워고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은 욕구를 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다른 거는 욕구가 있어도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증 시기에는 그것이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너무 그런 욕구에 충실한 사람처럼 약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경우도 조증 시기로 올라가면 되게 크게 의미로 다 다가오거든요. 의미부여가 모든 게 그러니까 많이 사게 되는 것도 다 얘기해 보면 그래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해서 산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만났고 그 이름을 했냐고. 그 사람을 꼭 지금 이번에 만났어야 되고 꼭 이 일은 했어야 된다.
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의미를 갖다가 눈사태처럼 계속 전이가 돼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리 사실은 이게 좀 급성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전조 증상들 같은 경우를 차근차근 적어 놓으면은 그때 그걸 들이미는 거죠. 들이밀면서 해갖고 난 다음에 혹시 이래서 이런 거 아니냐고. 그때도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 또 안 돼요. 이래서 이런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네. 고치려고 드는 그거를 이제 참는 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잔소리 대행 서비스도 예, 예. 그 부모님이 직접 하시지 못합니다. 말고. 네, 부모님이 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해갖고 감정적으로 그 경험해 본 적도 있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니까 제3자니까 그리고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마 제 딸이나 아들이 그랬다면은 그건 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해갖고 그거는 더 힘들지 않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갖고 맞아요. 근데 아무튼 다시 또 얘기를 들어가면은 해갖고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힘든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좀 명백한 퇴원 기준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네, 네. 아까 얘기하신 거. 군대나 교도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별의 환자들끼리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요. 당사자끼리. 그래서 뭐 약에 대해서도 이거 약 효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약 효과 있습니다.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 조울증 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뭐 드라마틱하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증이나 우울증으로 급하게 떨어질 때 안전벨트 구실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평상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전혀 보여요. 그렇죠. 예, 위험 상황이 아닌. 네, 위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위험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걸 또 완전히 막아주진 않고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치분하고 갔을 때 이제 약을 강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데 본인은 그게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병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는데 이게 네.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증 때에 또 이렇게 그 하이를 경험을 하면은 네. 그게 또 그렇게 좋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쵸. 또 조증의 힘을 빌어서 내가 평소에 원했던 모습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추진력이 생겼다든가 네. 아니면 막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서 네. 이게 또 사업으로 이어졌을 때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뭔가 내가 열정이 없었었는데 네. 또 우울했었는데 무기력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열정이 있고 네. 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또 그렇게 조증의 기간에 대한 그런 판타지나 아니면은 좋았던 추억이 있다 보니까 우울한 건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그런 딱 0에서 5 정도의 그런 상태가 네. 비교했을 때 우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한번 그런 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복합적인 병이고 되게 복잡한 예, 그런 병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거는 좀 치유하기가 편하고요. 네. 근데 병원이 수면 관리 첫째 수면 관리를 해주고 약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외부 접촉을 차단을 해주잖아요. 조울증으로 처음 입원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뭘 하다가 온지 모르지만 또 보통 다 여기저기 뭐 대부분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누구도 연락하고 이뤄야 될 때 같은 경우도 그걸 왜 연락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연락을 해갖고
사고를 막아야 되는 경우는 그건 또 막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입원했을 때 제일 힘든 거는 그러니까 명확한 퇴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분도 명확히 얘기를 안 해줄 때 정말 답답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의원급에 3번 종합병원에 한 번 있어갖고 세 번째 입원했을 땐 꾀가 났죠. 종합병원 가면 좀 빨리 나오는데 나를 여기 처벌 주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 평상시에 뭐 아무튼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코로나 시기고 그래갖고 힘들어갖고 입원 전원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호자님이 그 당사자한테 나중에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셔도 되고 혹시 데리고 오시면은 해갖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은 당사자분한테 이 방송을 갖다가 요 부분을 갖다 켜서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퇴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만 넘긴 상태지 뇌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바이오 마커가 없어서 그렇지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마음의 병이 아니라 저는 뇌의 몸의 병이다. 뇌라는 브레인 디지즈지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다. 근데 브레인 디지즈이기 때문에 이 안을 살펴보면은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뼈가 부러졌어요. 큰 사고로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단 금은 봉합이 된 거예요.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도 그 뼈가 특히 척추나 아주 중요한 부위라면은 이 조인트나 이런 부위라면은 해갖고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골반이나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그걸 조심 안 하고 막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죠. 안 좋아지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다치면은 척추가 한 번 부러졌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두 번이 연속으로 골절이 가면은 해갖고 몸 자체가 영구적으로 변형이 와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해갖고 조울병도 해갖고 초발보다 재발까지 가면은 해갖고 회복하기가 배로 힘듭니다. 그렇죠. 예.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뼈가 부러진 거 금간 거를 갖다 엑스레이로 딱딱 찍어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급성기만 넘긴 상태에서 종합병원에서 나온 건데 난 퇴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마음속에는 아직 병에 대한 병식도 없는 상태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당사자의 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누구 탓을 하게 되냐면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보호자를 갖다 탓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자신이 거기 오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자기 상처 줬다는 사람 탓. 근데 이것도 당사자한테 보여주십시오. 당사자 그 생각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면 나의 회복의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해갖고 난 다음에 전혀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다 부모님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줄 겁니까? 결국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이거 걸린다고 생이 꼭 명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예, 네. 이생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조우님과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꼭 남 탓하지 말고 퇴원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해갖고 난 다음에 뼈가 이게 끝이 잘 아물듯이 정신 적어도 재활이 필요하죠. 예, 재활이 최소한 아주 적어도 해갖고 3개월은 해갖고 정말 병원같이 집을 병원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해갖고 저거라는 건 1년. 저희가 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고3이나 뭐 이런 입시 대학생 때 이거 오면은 해갖고 가능하면은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회복의 과정을 갖다가 하라고 조언을 무조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여태까지 봤을 때 예후가 더 좋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재발 나는 거는 해갖고 빨리 회복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네. 재발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재발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네. 평상시에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위기 대처 약속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기 대처 약속이라는 건 뭘까요? 왜 약속이 들어가는 거죠? 위기 대처 약속은 해갖고 그나마 당사자가 네. 이게 평상시에 이제 생각할 땐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걸 갖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갖고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해갖고 제일 극악의 상황. 극악의 상황이 뭘까요? 어느 때면은 해갖고 입원을 해야 될까? 이걸 평상시에 정해 놓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간의 그런 네. 협약. 네. 그리고 그 가장 위급한 상황부터 역순위로 해갖고 어느 제일 밑에는 해갖고 이제 재발 전조 증상이겠죠. 그러면은 해갖고 그런 신호를 갖다가 이제 서로 적어본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훈련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저희가 왔을 때, 예, 그게 이제 오시라고 그러는 거고요. 예. 근데 첫 번째 절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오시면은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 듣고 사실 부모님도 마음속에 우라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거 풀어드리는 것도 첫 번째 일이고 그다음엔 당사자가 겪은 걸 갖다가 공감시켜 주면서 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일이고. 네. 그래서 그 재발 신호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이 차오르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발목까지 왔을 때 무릎까지 왔을 때 이게 다 다르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물에 잠겨서 이렇게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태에는 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 전 단계들은 어느 정도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재발했을 때 재발했어 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재발하기 전에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뭐지 하면서 써보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변화는 수면 변화죠. 수면 변화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딴 때보다 뭐 말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에 생각들이 많아져서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뭐 또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 조증 때는. 그 사고의 질주라고 이렇게 보통 네. 의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재발 신호 목록을 작성하라고 그리고 위험 징후 개인의 발병마다 해갖고 난 다음에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고 입원 기준도 사전에 협의를 해놓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당사자보다 친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조 그룹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좀 있으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게 계속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제3자 내가 중간에서 조금 개입해주고 또 그런 중재자가 사람이 필요하죠. 있으면은 해갖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도 비자의 입원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 경우가 일단은 배려받는다는 기분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얘기했던 걸 갖다가 쭉 요점을 정리를 하면 절대 설득하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웃긴 얘기를 드렸죠. 사람이 제일 길게 생각하는 거는 남이 내 의견을 반대로 할 때 제일 깊이 생각하고 나머지는 별로 깊이 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튀어나갈 염려가 많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의 병의 증상을 갖다가 인격 문제로 해갖고 자꾸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교집합은 있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이 제일 안 좋다는 거. 그리고 회복을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겁니다. 급성기가 종료된 거하고 회복하고는 정말 많이 틀립니다. 회복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또 양극단위로 가는 거예요. 너무 과잉 감시를 많이 하려고 그러거나 혹은 너무
미치게 방임해버리거나 네, 네, 네. 균형 있게 하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병을 관리하려고 그러다가 그다가 관계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모님 우리나라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 가족들이 제일 그 회복의 가장 큰 자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떠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당사자 혼자 버텨야 되니까. 예, 그리고 물론 이런 방법 그럴 때 해갖고 어떤 시기로 해갖고 요령을 가져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갖고 또 다음 시간에 해갖고 제 스스로 느꼈던 조울증을 관리하는 뭐 또 요령 몇 가지 하고 그리고 회복의 여정 예, 그런 예, 거를 예. 또 이어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 있는 또 쌓인 것들이 많아서 네. 얘기가 곁다리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조증을 완벽하게 없애는 것보다 재발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울병을 인정해도 당신의 삶이 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보호자님도 해갖고 난 다음에 꼭 처음 특히 초발이라면은 해갖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복 당사자들 네, 그리고 동료 지원가들과 한번 만나보시는 걸 갖다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네. 복지센터마다 동료 지원가 교육을 네. 좀 하는 데가 있고 네. 아직 안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서 동료 지원가와 한번 만나보거나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퇴원. 첫 퇴원이 정말 중요하니까 맞아요. 그 당사자는 퇴원만 하면은 일이 다 끝날 거처럼 생각을 해요. 당사자만 그런 건 아니고 보호자분들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잘못된 거죠. 네,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그 3번의 입원을 안 하고 처음 초발을 했을 때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은 제 인생이 물론 저도 지금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기회와 시행착오가 좀 줄었겠다. 네. 그리고 시행착오도 훨씬 줄이지 않았을까. 네. 그게 정말 큰 제 소망입니다. 네. 네. 뭐 그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끝까지 가본 남자라고 그러는 맞아요. 거죠. 네. 정말 끝까지 가보셨죠? 네, 끝까지 가봤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살 위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정한 것도 이전 방송이 워낙 네. 들으신 분들이 많고 네. 또 좀 더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주제를 잡았는데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할 말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갖고 왜 조울증이나 뭐 그거보다 더 심한 예. 정신질환에 걸려도 왜 그 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닌지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도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에 조우였습니다. 종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